네, 지난달 4.8%에 이어서 물가가 다음 달에는 14년 만에 5%대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죠. 치솟는 물가가 위협 수준이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밥상 물가 대책을 포함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식품외부는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는 대책 등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급되는 추경 손실 보전금은 물가 대책과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까지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물가가 워낙 비상이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눈에 띄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커피나 포기김치 이런 데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주거나 깎아주거나 아니면 수입 돼지고기처럼 들어올 때 관세가 붙는 품목 이런 품목들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주는 이런 방안들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건 일단 밥상 물가를 좀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물가와의 전쟁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유류세 인하 같은 것도 이제 폭을 키웠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체감 물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민생 안정 대책도 생활 물가를 어떻게든 좀 떨어뜨려 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장 좀 기본적이고 많은 부분이 좀 할애를 했었던 것이 먹거리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었습니다. 가령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커피, 원두 이런 거에 아예 부가세를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10%를 완화해버리는 안 받는 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먹거리 중에서 또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공식품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또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할당 관세라고 해서 들어올 때 아예 관세를 그냥 0%로 때려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먹거리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서 요즘 아마 우리 주부님들 식용유 대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사기도 0%대는 힘들고요. 예. 맞습니다. 해바라기 씨유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네. 너무 올랐잖아요. 뭐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가공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서 아예 국내 판매가의 출발점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먹거리 물가, 생활 물가에 좀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뭐 수입,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긴 했는데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삼겹살 가격도 금겹살이 되고 있고 네. 뭐 커피 가격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내려갈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게 도대체 그런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 이제 얼마나 이런 부분이죠. 떨어지냐. 예, 얼마나 예. 떨어뜨리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답변은 월별 기준으로 0.1%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쳐도 시한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 8월,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달 소비자 물가가 뭐 3.5, 4.1, 4.8 나오는데 그 매달 나오는 거에 소비자 물가의 한 0.1%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4.8%니까 아마도 5월, 6월, 7월까지는 일단은 상당 부분 네. 큰 인플레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후에는 이번에 실시됐던 민생 안정 대책들이 좀 실시가 되면서 아마도 좀 이제 생활 물가를 많이 떨어뜨리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물가의 그래프를 좀 완화시키는 게 네. 정부의 이제 가장 큰 과제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해주거나 그럼 세수는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원 정도가 6천억 원 줄어든다라고 정도.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있죠. 올해 이제 좀 이따 추경 얘기를 하겠지만은 초과 세수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고 이미 더 거칠 세수가 지금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게 굉장한 역설이 좀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 6천억이라는 게 분명히 크기는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 정도의 세수가 일종의 이렇게 물가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일단 좀 초과 상쇄를 세수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생계비 관련해서는 뭐 교통비나 통신비, 뭐 학자금 관련해서도 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내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늘 나오는 것들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부분도 해오던 거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항상 통신 요금 비중이 요즘에 뭐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해법 중에 하나가 요금제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요금제 중에서 중간 요금제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통신사
빅3에게 좀 유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이건 이제 규모가 예측되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일단은 고정시키는 이제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요.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예. 일단 끌어모아서 좀 물가 안정,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느낌을 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이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이게 예. 해외발, 원자재발, 외국의 곡물난, 글로벌 수급망이 깨져서 이런 부분의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끌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막 곡물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어쨌거나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낮춰 보고요. 네. 뭐 수입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데도 좀 안 낮추는 이제 그런 뭐 유통상이나 가게들은 정부가 이제 수입 돼지고기를 낮춘다라는 좀 이제 이야기를 던져주면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경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지금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긴 하고 있는데 추경안을 보게 되면은 또 물가 안정 대책이랑은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특히 동시에 이게 같이 나오니까 네. 한쪽에서는 0.1%포인트 낮추려고 막 연끌 대책을 연끌인데 연끌 대책이 네. 나왔는데 이제 당장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신청이 들어가고 지급까지 되면 아마 손실 보전금 그러니까 네. 보상금은 한두 달 뭐 석 달 뒤에 입금되겠지만은 보전금은 거의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시중에 한 23조 원이 이제 풀리는 거죠. 바로 현금으로 풀리는 예.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일단 소상공인들 살리는 부분은 좀 예외로 하자. 이거 네. 가장 급한 불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물가 이렇게 좀 이해해 달라라고 또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추경안 자체도 조금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안보다도 예. 2조 이상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게 전체 추경은 62조인데 이거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이번은 소위 말하는 더 거들 세금을 추경에 쓴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예, 지방 교부금이 거의 딸려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62조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지방 교부금이 23조 이상, 뭐 29조 정도는 예. 지방으로 내려가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에게 투입되는 부분들은 한 30조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 한 23조가 손실 보전금 하고 3조에서 5조대가 손실 보상금. 여기에 뭐 방역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포함이 되고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서 추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추경까지 여러 가지 이제 예. 물가와의 상관관계 짚어봤는데 다시 이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겠다. 이거 네. 당초 좀 나왔었던 내용이긴 하는데 오늘 이제 공식 발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켜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은 이것도 이제 나왔었고 네. 여러 번 알려져 있는 것을 민생 예. 안정 대책에서 확정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라는 것은 이제 해당 가액이 있고 공시가에서 뺀 다음에 마지막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마지막 과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100% 적용입니다. 올해는. 예.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뺀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을 공식시장 가액 비율을 2년 전 당시로 돌아보면은 이제 90% 가액 비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100% 적용인데 이것이 2020년 수준인 9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된다면 예.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격은 올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가액 비율을 2020년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10%포인트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은 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민생 안정 대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략 공시가격 기준 10억짜리 집이 있다 네. 했을 때는 지금 이 정책 변경에 따라서 재산세 얼마나 정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한 14억 정도인데요. 시세. 이분이 아마 원래대로 내려고 했었으면은
거의 260만 원대는 아마 올해 이제 냈었어야 될 겁니다. 예. 이제 공정가액 비율 100%에다가 작년 대비 공시가격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20년대로 가게 된다면 글쎄요 한 200만 원대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 보유세가 또 떨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50만 수가 원 정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철진 평론가, 네. 올해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당국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꽤 주먹구구죠. 올해는 재작년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장 내년에도 또 우리가 보유세 재산세 또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제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정치권 당국의 세법이 있겠죠. 셈법이. 예. 그걸 통해서 아마 이런 이 세금 부담도 이제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매년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납세하는 국민들도 확실성이 있어야지 계속 바라기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도 또 뭐 재작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해주겠지, 뭐 더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번 완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명확성을 두고 완화를 해야 현재 정부 또 당국이 원하는 집값 네. 안정화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2주택자에게 그 취득세 부담 중과도 배제하는 안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왜 좋냐와 이래야 나온다라는 건데요. 현재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사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일단은 한 채를 사고 대출 받아서 나중에 여기를 팔고 떠나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분은 2주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어떠냐면 1년 내에 이 한 집을 팔아야 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주택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중과 없는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 근데 1년이라는 구간이 굉장히 짧죠. 예. 근데 이번에 바뀐 안은 2년간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는 2년 동안 내에 팔면 1주택자에 준해서 양도세를 받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해줬지라고 하는데 당국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이. 그럼 이제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나는 이제 똑같이 2주택자가 됐나 보다 하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을 더 늘려줬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물량을 팔아도 1주택에 준하는 양도세를 적용받으니까 중과가 안 받으니까 이제 네. 물량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더 가격을 낮춘 채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기는 또 하지만 네. 또 반대에서는 자꾸만 보유세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거래세를 낮추면서 풀어주는 좀 일관된 규제 완화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주택자를 시장에 유도하는 네.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게 하는 안들도 뭐 지적도 함께 나오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대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반면에 또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안도 이제 포함이 됐죠. LTV 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입니다. 뭐 집값 뭐 5억이라고 하면 80%면 4억까지 뭐 대출을 예. 받고 하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과연 차주들이 또 집을 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까? 또 하나 DSR은 이제 계속 못 풀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가계부채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또 못 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둘이 감안한다면 이번에 LTV를 완화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매수세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찍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 세금 인하 문제도 그렇고 국회 입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뭔가 달라질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뭐 기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많이 좀 이런 시나리오엔 이렇게, 뭐 저런 시나리오는 저렇게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뭐 크게 기우는 모습들에 따라서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 혹은 정반대로 더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정치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뭐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선거 결과가 부동산 규제 완화 혹은 유지와 상당 부분 좀 맥락을 예.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급만 빼고 다 오르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영끌 대책을 내놨는데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